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비주얼 오토그레시브 모델링이라는 논문이고, 기존에는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의 기본이었다면은 이 논문은 넥스트 스케일로 바꿔가지고 비주얼 생성에도 잘하게 만들었다라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된 거는 2024년 4월에 처음 공개되었고, 뉴립스 2024의 베스트 페이퍼로 선정이 되었었고, 현재 120회가 넘는 인용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모델 소개에 앞서서 간단하게 프리리미너리를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앞선 토큰들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올 토큰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성공적인 AR 모델은 LLM 같은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GPT, 라마 같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은 구조적으로 단방향으로밖에 추론을 못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패치로 쪼개서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까지를 집어넣는 이미지 분야에서는 이게 사람이 사진을 인식하는 직관과 조금 다른 구조를 띠고 있기도 하고, 성능도 디퓨전에 하회하는 정도여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분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비전 AR 모델들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다고 지적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모델들이 수학적인 전제를 어긴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논문의 베이스 모델인 VQVA에서는 사진의 피처를 뽑아서 그거를 바탕으로 AR 모델을 학습하는데, 이때 피처를 만드는 과정이 그 패치 하나에서만 학습되는 게 아니라 패치들 간의 관계를 조금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유니 다이렉셔널 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어긴 것이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의 모델들은 제로샷 상황에서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논문에서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랭귀지 모델에서 흔히 쓰는 제로샷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이 논문 뒤편에 인페인팅과 아웃페인팅과 같은 태스크를 소개를 해주는데, 기존 모델들은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제로샷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학습과 추론이 그 단방향으로 진행되고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갖고 있는 공간적인 정보가 저해된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당 기존의 AR 모델들이 지나치게 많은 연산을 요구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되어졌는지는 뒤에 익스페리먼트 부분과 함께 설명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VAR은 어떤 구조를 갖고 학습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크게 두 개의 스테이지로 전체 프로세스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자면은 스테이지 2에서는 VAR 트랜스포머가 학습될 예정인데, 이게 학습되려면은 사용되어지는 그라운드 트루스처럼 여겨지는 토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토큰을 준비하는 게 스테이지 1에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이지 1에서는 토큰과 같이 여겨지는 여기 R1부터 RK까지를 만들 건데, 이 과정에서 인코더, 디코더, 그리고 퀀타이저가 학습이 됩니다. 제가 방금 이제 퀀타이저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퀀타이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자면, 이 논문의 베이스가 되는 VQVA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짝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 언급된 방법은 피처 맵을 먼저 사진으로부터 뽑은 다음에 얘를 러너블 코드북인 Z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나타내어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북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 되는 요소인데, 어, 얘가 학습될 때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 벡터들로 최대한 잘 표현되게 로스를 빌려준다. 그리고 얘네들 간의 간격이 가장 작게 학습된다라고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퀀타이제이션 프로세스 자체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피처에서
여기에 있는 벡터들이 다 있겠죠? 근데 이 벡터들 중에 E1부터 EK까지 어떤 애와 가장 유사한지 그것을 찾아내고 그 찾아내는 과정은 이제 거리가 가장 짧은 것으로 찾아낸 다음에 걔네들을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ookup이라는 거는 이렇게 퀀타이즈드 된 애를 다시 원래의 크기대로 복원을 한 결과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가 한번 퀀타이즈 됐다가 다시 또 풀리다 보니까 이때와 이때의 내용이 좀 다를 거잖아요. 그게 최대한 적어지는 방향으로 학습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델로 넘어오자면은 스테이지 1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스테이지 1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인데요. 스테이지 1은 크게 알고리즘 1과 알고리즘 2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알고리즘 1 쪽부터 먼저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사용할 그라운드 트루스가 되는 이미지가 주어집니다. 그럼 그 이미지를 인코더로 피처 맵으로 바꾼 다음에 걔네를 퀀타이저를 이용해서 서로 각기 다른 레졸루션인 R1부터 R10으로 만든 다음에 걔네들을 바탕으로 다시 우리가 비어있는 F햇을 채워서 완성된 F햇을 만들고 그것을 디코더에 태워서 우리가 생성한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로스는 이미지끼리의 비교 그리고 F끼리의 비교가 이루어질 텐데 이 과정에서 어떤 디테일로 이 모델이 구성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미지를 먼저 가로 세로 각각 16분의 1의 크기로 다운샘플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운샘플된 크기를 저희가 10개의 해상도를 가지는 피처로 바꿀 건데 그 과정은 먼저 이 F를 2 곱하기 2의 크기로 인터폴레이션을 단순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 단순하게 진행된 인터폴레이션 된 값을 우리가 코드북을 이용해서 퀀타이즈드 해서 저장을 하는 게 R1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R2는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다시 이 F에서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이 R1의 원을 그 크기를 다시 F 크기로 인터폴레이션을 확장을 시킨 다음에 물론 퀀타이제이션을 푼 이유죠. 한 다음에 이 둘을 빼요. 그러면은 개선된 업데이트된 F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다시 다음 해상도로 인터폴레이션을 진행하고 퀀타이제이션을 진행한 게 R2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R2, R3, R4 쭉쭉 가서 R10까지 만드는 거죠. 이 10개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논문에 정확하게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어, 이 논문에서 언급한 바로는 만약에 256 픽셀짜리의 이미지를 활용했을 때는 이 레졸루션들이 1, 2, 3, 4, 5, 6, 8, 10, 16, 13, 16 이런 식으로 10개를 선택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저희가 서로 다른 레졸루션의 그 퀀타이즈드 된 R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다시 그 컨볼루션을 태워서 원래 크기로 복원을 한 다음에 걔네들을 다 합해줍니다. 그 다 합한 게 이제 F 햇이 되고 이게 디코더로 전달되어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는 게 이제 스테이지 1의 전체적인 스키마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로스에 관해서는 이미지 간의 로스 그리고 F 간의 로스를 활용해서 얘네들이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식으로 학습이 진행되었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이미지 내에서 LPIPS 로스랑 그리고 겐에서의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저희가 스테이지 1을 하면서 R1부터 R10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랜스포머를 학습시키기 위한 재료들을 만들 때에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되는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인코더를 태워서 F를 피처 맵을 만든 다음에 걔네들을 R1부터 R10까지의 해상도로 만들어서 저희가 스테이지 2를 학습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트랜스포머에 이제 처음에 컨디션이 되는 스타트 토큰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오게 되는 이 그라운드 트루스들이 여기에 하나씩 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1, 4, 9 이런 식으로 나타나져 있는 이유는 저희가 1 곱하기 1짜리 해상도 그리고 2 곱하기 2짜리 해상도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집어넣다 보니까 어, 이렇게 서로 다른 토큰의 크기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트랜스포머는 유니다이렉셔널하게 학습이 되어야 되니까 그에 따른 마스크도 이와 같이 진행된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논문 전체적인 메소드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났는데요. 그 기존의 다른 오토 리그레시브한 이미지 모델들과 다르게 그 각 스텝이 다른 해상도를 추론한다라는 게 이 논문의 가장 큰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그 기존의 AR 모델들이 가지는 단점들이 4개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들은 이, 이 모델에서 멀티 스케일한 방식으로 토큰을 구성을 함으로 인해서 해소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인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nefficiency도 앞선 다른 트랜스포머들과 다르게 개선이 되었다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뒤쪽에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왜 그러면은 이 논문에서 AR 모델을 비전에 사용하려고 했을까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AR 모델들은 스케일러를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한 그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그냥 모델을 크게 만들수록 더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AR 모델이다. 스케일을 높일수록 더 좋아진다. 라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AR 모델을 도입하려고 했고 또 그렇다는 거는 수학적으로 저희가 성능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상된 성능을 바탕으로 컴퓨테이션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논문에 주어진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로샷과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자신들의 강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네. 실험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인 이미지 제너레이션, 스케일러빌리티, 제로샷 제너레이션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VAR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VAR 토크나이저는 바닐라 VQ VAR 아키텍처를 그대로 가져와서 오픈 이미지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VAR 트랜스포머는 GPT-2와 같은 디코더 온리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사용했고 그리고 트랜스포머나 VQ겐과 같은 모델에서 주로 사용되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인 어댑티브 LN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실험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실험 결과를 보면 먼저 클래스 컨디셔널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 여기서는 소타를 달성했다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의 AR이랑 비교했을 때 VAR이 성능이 더 좋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DIT보다도 성능이 더 좋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봐야 할 부분은 여기서 인퍼런스 타임이 디퓨전이랑 기존 AR보다 훨씬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의 AR은 그냥 뭐 n by n의 이미지가 있으면 그거를 그냥 총 n제곱개의 토큰을 그대로 AR 모델에 그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인 O(n) 사승과 곱해져서 그 타임 컴플렉시티가 O의 n 6승이 되는데 VAR은 어, 그냥 그 스케일이 다른 멀티 스케일의 토큰 맵 10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5의 타임 컴플렉시티가 5의 n 4승이 돼서 인퍼런스 타임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바로 스케일러빌리티와 관련한 내용인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파라미터 카운트가 많아질수록 성능이 계속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디퓨전과 같은 모델에서는 오히려 이 왼쪽 그래프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파라미터가 많아진다고 그대로 성능이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모델에서는 그냥 오히려 세츄레이션 되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과는 다르게 VAR에서는 이렇게 스케일러빌리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은 스케일러빌리티에 관련된 실험인데요. 먼저 LLM에서 얘기하는 파워로 스케일링 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은 어, LLM에서 그 모델 크기, 데이터 크기를 계속 키우면 성능이 계속 좋아지는 것을 이제 보장할 수 있다는 법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LLM에서는 이 파워로뿐만 아니라 각각의 이제 파라미터 카운트랑 뭐 옵티멀 트레이닝 컴퓨트, 트레이닝 토큰을 더한 게 이 테스트로스 L과 비례한다라는 공식도 있어서 각각을 균형 있게 잘 조합해야 한다라는 법칙도 있는데 여기 VAR에서는 그냥 이 단순한 이 각각이 독립적으로 이 선형 관계를 만족한다라는 것과 관련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L은 테스트 로스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베타는 그냥 상수이고 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파라미터 카운트 모델 사이즈로 해석할 수 있고 옵티멀 트레이닝 컴퓨트의 이 CV는 어떤 성능을 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최적의 연산량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트레이닝 토큰으로 학습에 필요한 한 토큰 개수를 의미를 하는데 이것들이 모두 이 X에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양변을 로그 스케일로 맞춰주면은 이러한 선형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여드릴 여러 가지 실험들로 이런 VAR에서도 스케일링 롤을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파라미터 카운트와 관련된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그 계산한 게 테스트 로스뿐만 아니라 토큰 프레딕션 에러 레이스를 같이 계산을 했는데 이 테스트 로스뿐만 아니라 토큰 에러 레이도 동일하게 이런 리니어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는 총 12개의 그 VAR 모델을 사용했고 12개는 각각 디코더의 개수에 따라서 사이즈가 다른 모델이고요. 테스트 로스는 이미지넷의 테스트 데이터셋과 비교해서 구한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입니다. 그랬을 때 모델 파라미터가 커질수록 로스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옵티멀 트레이닝 컴퓨트인데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둘 다 이제 X축과 Y축은 모두 로그 스케일로 보정이 된 값이고 그리고 여기서 X축은 옵티멀 트레이닝 컴퓨트로 어떤 성능을 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연산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Y축은 테스트 로스와 마찬가지로 토큰 프레딕션 에러 레이트를 계산을 했는데 이 그래프가 이제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도 앞에서 사용한 12개의 VAR 모델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갈수록 더 사이즈가 큰 VAR 모델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동일한 성능을 낼 때 필요한 연산량이 더 작아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모델이 커질수록 더 적은 연산량으로도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다고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트레이닝 토큰과 관련된 스케일링 로우인데요. 여기서 이미지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모델 사이즈가 더 커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트레이닝 토큰을 맨 세 번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100%를 다 쓴 거, 그다음에 60%, 20% 이렇게 사용한 건데 가장 좀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 고양이 이미지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제 트레이닝 토큰을 많이 쓸수록 이미지를 더 잘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재훈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과 같이 기존의 AR 모델들은 앞에 토큰들을 어, 컨디셔닝해서 이제 그 다음 토큰을 예측을 하는데 이전에는 그냥 유니디렉셔널하게 어떤 AR, 그러니까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링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풀 수 없었던 이런 제로샷 제너럴라이제이션도 VAR에서는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인 게 인페인팅이랑 아웃페인팅, 그 다음에 클래스 컨디션 에디팅으로 해서 이 바운딩 박스 안에 뭐 인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걸 마스크 아웃해서 이제 했을 때 이렇게 잘 하더라. 근데 이제 기존의 AR 모델들은 할 수 없는 태스크였기 때문에 뭐 정량적으로 비교 실험을 한 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제로샷이 어떤 기존에 그냥 클래스 컨디션 제너레이션 했을 때 사용했던 VL 모델을 뭐 추가적으로 파라미터 튜닝하거나 뭐 수정한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인퍼런스 할 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요약을 하자면 이제 VAR은 이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링에서 그 올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AR 모델에서는 픽셀 와이즈로 정의를 했던 것과 다르게 여기서는 스케일 와이즈, 여기서 픽셀 와이즈보다는 토큰 와이즈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어떤 이미지 패치의 그 픽셀 와이즈의 토큰에서 스케일 와이즈로 새롭게 정의를 해서 모델링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미지넷과 같은 벤치마크에서 기존의 AR뿐만 아니라 DIT와 같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생성 모델들에서도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 뿐만 아니라 타임 이피시언시 측면에서도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결과를 잘 보여줬고요. 그리고 논문에서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스케일러빌리티와 관련해서도 이제 NLP, LLM에서 잘하는 것들을 이제 비전 태스크에 잘 적용했고 또 이를 통해서 LLM에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스케일러빌리티도 비전에 가져올 수 있음을 보였다는 점이 굉장히 큰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VAR이 이제 논문이 나온 이후에 여기서는 어, 가장 간단한 태스크들에서만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 원래 이 VAR에서 사용하는 모델이 LLM의 모델 구조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텍스트가 들어간 멀티모달 태스크에서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결론에 그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이후에도 좀 텍스트 투 이미지나 이미지 에디팅, 컨트롤러블 이미지 제네레이션과 같은 여러 응용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가져왔는데, 뭐 이렇게, 어, 두 개는 텍스트 투 이미지를 한 거고요. VAR을 활용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프리-트레인드 텍스트 인코더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VAR 트랜스포머에 크로스 어텐션을 주는 방식으로 텍스트 투 이미지도 잘 하더라. 근데 논문을 자세하게 본 건 아니라서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VAR의 최근 어, 확장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실험 부분이나 혹은 앞에 메소드에서 추가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